박찬하 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이구, 좋다. 방금 소개받은 박찬화입니다. 제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카페가 좋네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게 무인 카페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떤 곳인가 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또 오니까 이렇게 독서를 하는 곳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된 줄 알았다면 좀 더 일찍 와서 여기서 그냥 이게 PPT 작업도 할 걸 그랬어요. 제가 이제 커피숍에서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마지막 작업을 하다 왔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매번 하는 강의지만 뭔가 이렇게 새로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결국 개벽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워낙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류 열풍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는 뭔가 이게 대격변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세계는 불확실성을 넘어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초불확성 시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모든 경영자 CEO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비즈니스적으로도 세계가 격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좀 한반도도 전쟁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병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는 너무나 급심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괜찮죠? 지금 미국을 가보시면 영하 50도까지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기상이변이 겨울에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월 1일 새해 벽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일본에서 7.6도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저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서 일어나서 우리나라에도 해일이 미쳤는데요. 그래서 속초에 새들이 막 떴어요. 평소 같으면은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평화롭게 있을 새들이 어지러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야 이거 지진 나는 거 아니야? 누군가 얘기하는 소리가 이 뉴스에 들렸죠. 그러니까 이 뉴스에서는 이렇게 아나운서가 얘기를 합니다. 아직 인간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모르는 걸 대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러너스하고 런드라고 하는데요. 러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다 배웠다. 러닝을 배우다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새로운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게 안 들어가요. 근데 반대로군요. 런드죠. 런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뜻을 얘기합니다. 근데 러너스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지금과 같은 이런 격변기에는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왜곡되거나 요즘에 가짜뉴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배웠던 것이지만 그걸 벗어나야 된다. 그걸 이제 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배웠던 것 중에서 왜곡된 것, 잘못된 것을 벗어나고 새로운 것을 갖다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강의에서 저는 이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본 지금 뭐냐면 최근에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지진이 있었고 그래서 7.6도의 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나니까 일본 아나운서가 예전에는 조용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조용조용히. 그것이 아나운서의 미덕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굉장히 세게 소리를 칩니다. 쓰나미가 옵니다. 도망가세요.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존할 수 있다. 오늘 그러한 어떤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게 많습니다. 정보도 많고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 개벽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그런 활동들, 뭐 강의 활동, 그 다음에 우리 유적지에서 가이드하는 활동들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동포 분들에게 이렇게 역사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나가면 두 가지예요. 해외 동포들, 그 다음에 한류 팬들이 있거든요. 한국을 알려고 하는 한류 팬들에게 이런 역사 문화를 알려주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공백이 많이 있었고요. 3년 넘게 공백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에는 미국에 가서 동포 분들에게 역사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활동들을 LA 오렌지 카운티 같은 미국 서부 지역에서 이렇게 했었고요. 또 들어왔을 때 해외 동포분들이 들어와 계셨어요. 원래 일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역사를 알려주는 활동을 경주에서 했습니다. 경주에서 역사 문화를 알려주는 활동들을 했는데요. 자, 이게 사진이 작게 보이겠지만, 이게 경주 국립박물관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 보면은 가장 먼저 모든 박물관은 역사 연표가 보입니다. 그 역사 연표를 설명하는 과정인데요. 이 역사 연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라는 이제 1000년이라고 하잖아요. 통일신라까지 1000년인데, 그게 신라의 건국인데, 건국자가 써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400년이라고 하는 게 건국에서부터 400년이에요. 신라의 초기 역사가 완전히 지워져 있어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건 뭐냐면, 저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뼘이라고 본다면, 400년이 한 뼘이라고 한다면, 그 뒤를 이렇게 세보니까 한 6뼘 정도가 되더라고요. 300년이. 그 300년은 그렇게 6배로 그 기록들을 그려놓으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는 왜 이렇게 아예 써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일제 식민사학을 거쳐가지고 우리 스스로 고구려백제 신라 가야라고 하는 그 건국의 초기 역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이제 이천을 와보면, 제가 여기 있기 전에 잠시 이제 서희 동상이나 서희로라고 하죠. 서희 거리도 있더라고요. 고려의 외교, 최고의 어떤 외교로서, 우리의 여기 보면은 고려 국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동 육주를 갖다가 얻었던 서희 장군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고려도 왜곡이 됐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고려 거란 전쟁이 하고 있지만, 왼쪽에 보시면은 저게 뭐라고 했냐면 쓰다 국경이라고 했어요. 지금 교과서에서 쓰고 있는 것이 저 왼쪽에 일본인 있죠. 쓰다 소키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서희가 나가가지고 국경 얘기를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 서희는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면서 고려의 국경을 저렇게 그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 저 국경이 그대로 쓰여지고 있어요. 10개 이상 이 지도가 계속 나오면서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들이거든요. 그래서 쓰다 국경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근데 쓰다 국경이 아니라 원래 서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서희는 그대로 우리의 국경을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역사서나 문헌이나 이제 유적들을 보면은 우리 고려의 국경은 원래 저런 오른쪽의 국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디를 가나 우리 역사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체계를 보면, 단군 왕검을 신화로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일본이 가장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만에서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을 해가지고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을 시키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중국의 식민지로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실제적으로 뭐냐면 그걸 없애버리니까 한사군, 한나라의 식민지가 한반도 북부에 420년 동안 존재했고, 그리고 남쪽에 일본의 식민지가 4세기에서 6세기 200년간 존재했다. 620년, 거의 700년 정도를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식민지였을 때 발전했어 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너희들 발전했으니, 문명이 발전했으니까, 그들은 그 철기를 받고 뭘 받고 해가지고 발전했으니까 너희들은 조선 총독부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게 식민사관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도 그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아까 보셨던 경주의 박물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요거는 간단하게 오늘이 역사를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우리 역사가 고대사가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고사 고대사가 왜곡되어 있다. 이것도 나중에 배워보시면 우리 뿌리를 다르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상고사 고대사가 왜곡되어 있는데 근대사 현대사도 왜곡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정점에 뭐가 있냐면은
동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동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텐데요. 수은 최재호 대신사가 창도로 한 이 동학. 근데 이 동학을 인내천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 동학하면 뭡니까? 인내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인내천은 뭐냐면 동학이 1905년에 천도교로 개명을 했을 때 그때 천도교를 개척을 한 의암 손병희 선생이 인내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동학의 원 메시지를 아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동학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근데 이것이 인내천으로 왜곡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동학이 뭐냐? 동학은 개벽을 얘기해요. 앞으로 개벽이 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개벽이 왜곡됐어요. 이게 많이 왜곡됐습니다. 그래서 개벽의 실체를 몰라요. 동학이 얘기하는 개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않아 뭐뭇이다. 이런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잘 보시면 뭐뭇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머지않아 종말이다. 이게 누가 석학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지구 종말 시기라는 걸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서 자기네가 이렇게 돌리죠. 지금 얼마 안 남았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미국의 핵 과학자 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1분 30초만 남았다. 우리나라의 생태학자인 최진통 교수님은 아니다. 1분 30초가 아니라 지금은 1분밖에 안 남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머지않아 종말이다. 머지않아 멸망이다. 이런 용어를 쓰지만 이제 그건 아니죠. 자,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영능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2025년 7월에 일본이 침몰한다. 2025년 예전에는 멀어 보였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내년이잖아요. 내년. 백두산이 폭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富士山도 폭발이 임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류의 어떤 멸종을 얘기할 때 이제 6차 멸종이라고 하는데 2년도 안 남았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살펴보면 2025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 5년 내 뚫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도시에 전부 다 뭐가 이렇게 서 있냐면요. 기후위기 시계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구에는 동대구역에 있고요. 서울에는 저 왕십리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매일 줄어들죠. 1.5도가 되는 것이 5년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것이 또 바뀌죠. 왜냐하면 지금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5년 뒤에 올 줄 알았더니 내년에 뚫릴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년이 언제냐면 올해입니다. 올해 뚫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뚫리면 이라고 하는 어떤 마지노선을 산업혁명 이후에 1.5도로 했는데 1.5도가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만 전쟁 얘기하고요. 2025년, 2026년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3차 대전이라고 하는 거에 시초가 되는 전쟁들이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3년이다. 이게 안 써놨지만 이분이 얘기한 거에서는 앞으로 3년이라는 게 2025년을 얘기해요. 그래서 3차 대전이 임박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러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것을 꼭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어느 시간대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시간대. 어느 시간대에 와 있는가. 하루는 알 수 있어요. 아, 지금 몇 시니까? 라고 하면 시계가 없어도 지금 3시? 라고 하면 비슷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비슷하게 맞추는 거죠. 이러한 시간은 우리가 몸소 겪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지금이 과연 얼마나 더 큰 주기에서의 때는 언제인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이길래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후천개벽. 그것을 오늘은 이 개벽관의 관점에서 미래를 갖다가 말씀드릴 거예요. 후천개벽 시대 또는 다시개벽 시대라고 합니다. 이 다시개벽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동학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개벽이다. 아까 땡땡이라고 했잖아요. 땡땡은 머지않아 종말이다, 멸망이다 그게 아니라 개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벽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83년에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개벽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동서양의 모든 지혜와
여러 종교들에서 얘기했던 미래관 여러 가지들이 모여가지고 이 개벽을 밝혀왔어요. 41년째 되는 거죠. 올해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벽이다 또는 저 파란 책 있죠. 두 개의 책 상하권이 너무나 방대하니까 축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제스트 개벽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책들을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개벽이란 무엇일까?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는데요. 개벽이라는 한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이 되어 있습니다. 문. 그죠? 문 안에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개자와 벽자는 문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다.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열고 땅을 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벽이라고 이렇게 하죠. 개벽은 크게 여는 것이다. 크게 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개벽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천계지벽에서 왔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 이거를 붙여가지고 천지개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새로운 시간 질서로 전환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공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공의 질서가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벽은 천지 질서가 전환하는 것, 인류가 체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완전히 태어나는 사건, 대자연의 법칙으로 결정되어진 새 역사의 문이 열리는 사태다. 이 개벽을 고대부터 개벽이라는 용어는 있었지만 개벽을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뭐냐면 동학에서 얘기했어요. 동학에서. 네. 동학에서 얘기했습니다. 동학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개벽 아닐런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시개벽 아닐런가. 이 용담유사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동학에서 선언한 것이 언제냐면 1860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60여 년 전이죠. 160여 년 전에 다시개벽이라는 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개벽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개벽이 온다라고 하는 건 뭐냐? 예전에 개벽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개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개벽은 천지개벽, 천계지벽이라고 했잖아요. 하늘과 땅이 열릴 때 그러면은 인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있었던 개벽은 뭐냐면 천계지벽 인생이다. 인간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태어난다, 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탄생시키는 개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벽은 뭐냐면 천계지벽에서 인성이다. 인간을 완성시키는 개벽이 있다. 이번에 오는 개벽은 뭐냐면 인간을 완성시키는 개벽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 성불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이 완성돼서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개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개벽 아닐런가 앞에 뭐가 있냐면 이 8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2제국 괴지론수 다시개벽 아닐런가라고. 12제국은 뭐냐면 전 세계를 얘기합니다. 전 세계가 알 수 없는 뭔가의 병에 온 수다. 그게 다시개벽이 아닐런가 했는데요. 이 알 수 없는 병들이 많이 퍼졌었죠, 우리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했던 것이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해서 2019년부터 해가지고 약 3년 반. 지금도 코로나가 뭐 다시 온다는 둥, 뭐 독감하고 같이 온다는 겹쳐서 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20세기 최초에 5천만 명 이상 사망을 했던 스페인 독감이 있는데요. 1918년. 그런데 1918년에서 딱 100년이 지났을 때 2019년에 코로나가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계시죠? 사스를 겪었고요. 신종플루를 겪었고 메르스를 겪었지만 이들은 다 1000명 사망. 그죠? 사스 800여 명, 메르스 866명. 사망자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700만 이상이 지금 뭐 750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사망을 했거든요. 이건 뭔가 다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전환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미국 같은 데는 코로나 사망자가 스페인 독감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미국에서 사망을 했거든요. 두 번째, 그게 일어난 다음에 또 원숭이 두창이 또 엄청나게 돌았어요. 2022년 5월부터
이것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다. 아프리카를 벗어나지 않는 병이었거든요. 원숭이 두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두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데 두창하고 똑같죠. 이런 부분에서 치사율이 떨어질 뿐이지 두창하고 똑같은 증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증상. 그래서 원숭이 두창을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또 2022년에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110개국에서 이게 110여 개국에서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만 명 이상이 이 병에 걸렸었어요. 지금도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M두창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원숭이가 무슨 죄냐라고 해서 원숭이를 M으로 바꿔버렸어요. M두창. 바이러스가 다시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다. 이 얘기 뭐 오래 하는 거잖아요. 오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증상도 도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시두, 두창, 천연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이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서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이게 뭐냐면은 천연두가 사라졌어요. 없다가 라고 했는데 1977년 이후 발생이 발견되지 않고 3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박멸됐다. 이게 박멸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인류가. 그래서 박멸했다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은 시두가 없다가 였죠.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때가 되면 재발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냐면 사람 두창, 시두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이전에 치사율이 낮은 원숭이 두창이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전 세계 110개국에 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소의 두창이 나왔죠. 소두창이라고 합니다. 소가 두창이 걸렸다. 럼피스킨병이라고 해서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죠. 얼굴에 곰보처럼 이것이 지난 10월, 11월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럼피스킨병의 유행은 폭스 바이러스의 경고 메시지다. 몽키팍스, 원숭이 두창, 스몰팍스, 천연두 이런 거잖아요. 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폭스 바이러스의 경고 메시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2021년에 이미 이제 각국 정부는 미래에 다가올 팬데믹과 천연두의 테러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으로 몰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가장 고급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그렇죠? 의료,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아마비에도 엄청난 돈을 갖다가 해서 소아마비를 고치는데도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천연두 테러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도 썼죠. 다음 팬데믹을 대비하자라고 하는데 가장 무시무시한 게 바로 이 천연두다. 이게 내성이 있는 천연두를 개발하면 1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죽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천연두균을 누가 갖고 있냐? 북한이 가지고 있어요. 북한이 가지고 있거든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활 무기가 천연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테러 집단이 천연두 바이러스 10g으로도 10일 이내에 서울 인구 절반 이상을 감염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게 드론이나 무인기에서 떨어지면, 그 가루가 떨어지면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천연두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무인기 실험을 많이 했어요. 2022년에도 무인기가 서울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 이 무인기를 왔을 때 우리가 격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가진 무인기를 북한이 개발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개발을 했어요. 근데 북한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 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개발을 하고 있다.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천연두라고 하는 두창, 시두가 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지 꼭 이렇게 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뭐냐면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두창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거죠. 그것을 이미 이렇게 증산도 도전, 거기에 이제 증언을 하신 분들 보면 이 시두는 소시두, 중시두, 대시두 3단계로 온다. 3단계로 온다라고 하는 거죠. 3단계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단계로 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 3단계라고 하는 건 치사율이 높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연두의 치사율은 30에서 90이니까요. 쉽게 보시면 이러면 돼요.
처음에는 치사율 30%가 나오고 두 번째는 60%가 나오고 세 번째는 90%가 되는 그런 천연두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인이 만일 시두가 대발하면 병겁이 날 줄 알아라 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병겁. 그건 또 뭐냐? 병겁은 뭐냐? 이 병겁을 알리는 경계경보가 바로 시두의 대발인데요. 최근에 지금 1월 17일부터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거든요. 세계의 정치 지도자, 경제 CEO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한 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계획하는 거죠.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라고 WEF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디지즈 X예요. 디지즈 X. 이걸 준비해야 된다. 알 수 없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병이 있는데 이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보스 해가지고 세계는 이 디지즈 X 어떤 병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병이 나왔을 때 그거와 싸워야 된다. 우리가 함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디지즈 X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미지의 그 바이러스가 뭐냐? 그거를 동학에서는 괴질이라고 했습니다. 12제곱 괴질 운수다. 이게 다시개벽이다. 다시개벽 정도의 그 괴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거는 징조였고 앞으로 더 큰 병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3년을 퍼진다. 동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동방. 우리 동방에서 3년 괴질이 퍼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동학에서는 이렇게 짤막하게 선언을 해요. 앞으로 이 병이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동방. 우리 동방에서 먼저 퍼져서 3년을 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화에서 많이 얘기하죠.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월드워 Z라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보면 좀비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이 험프리 캠프에 있다. 험프리 캠프가 어디냐면 평택입니다. 평택. 그러니까 평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거죠. 한국이 근원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런 어떤 전 세계인들이 본 영화가 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예전 영화인데요. 1995년에 아웃브레이크라고 하는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을 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를 안고 있는 원숭이가 태극호를 타고 미국으로 가요. 태극이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로서 막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원지가 뭐냐? 태극이라는 거죠. 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상징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사율 100% 그런 게 있냐? 있죠. 지금도 최근에 나왔잖아요. 중국이 개발하고 있다. 눈 하얗게 되면서 죽는다. 치사율 100% 코로나 만든 중. 이중적인 그런 자막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격하게 이제 전 세계가 항의를 합니다. 왜 이런 걸 만드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중국이 만들어서 이렇게 퍼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치사율 100%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산도 도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괴질병법은 치사율 100%의 괴질병법은 전부 군산에서 처음 발생하여 한반도로 49일 동안 돌고 전 세계로 3년간 휘슬게 된다. 동학에서는 한마디 얘기한 것이 그 뒤에 나오는 참동학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군산에서 발생하여 한반도 49일, 전 세계 3년. 계력의 가을바람이 군산에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인천으로 퍼지게 되는데 인천에서 병이 나면 전 세계가 인계벽을 당하니 세상을 병으로 쓸어버린다라고 했을 때 이 인천이 뭐냐 이거죠. 인천. 왜 100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천에서 병이 나면 왜 전 세계냐 이거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2001년에 인천에 공항이 생겼습니다. 세계공항이 생겼죠. 지금의 바이러스는 뭡니까? 에어플레인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항공기 바이러스라고 해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진 거죠.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병이 나면 아하 이게 이거였구나. 인천이 항구여서 예전에 배로 뭔가 이렇게 병이 퍼지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천에서 병이 나면 전 세계가 인계벽을 당하니 세상을 병으로 쓸어버린다.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재작년에 돌아가셨지만 김지아 선생께서 시인이고 사상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류를 통해서 세계 문명을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끌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 문명의 변동기 자연의
대변동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병이 난다. 그 병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줘야 된다. 근데 그 비밀의 열쇠를 일단 큰 틀에서 우리나라가 쥐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앞으로 시두가 있고 병겁이 있는데 그걸 극복할 방법을 우리나라에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차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왜 동학이 162여 년 전에 얘기한 괴질병겁을 얘기를 했는데 왜 동학을 알아야 하지? 동학이 어떤 것이길래? 라고 하는 거죠. 동학은 올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최재호 대신사, 동학을 창조한 최재호 대신사가 탄생 200주년입니다. 1824년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돌아가신 것도 64년에 돌아가셔가지고 서거 16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824년에 경주 최부잣집에서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그리고 여러 이제 세상을 둘러보면서 1855년 32세 때 특이한 경험을 하세요. 을묘년인데 천석 어떤 그 금강산에 있는 스님이 와가지고 이런 천서를 받았는데 이 책을 한번 해석을 해주십시오.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해봤더니 이거 수행을 하는 책이다, 기도를 하는 책이다 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49일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57년 또 동굴에 들어가서 49일 수행을 하고 이렇게 매번 49일 수행을 하면서 결국 하늘에서 뭔가 1000명이 떨어지겠지. 1000명, 명교라고 하죠. 1000명과 가르침이 떨어지겠지라고 하는 것을 바랄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1860년에 음력 4월 5일이 되자 이때 수훈최재호 선생이 동학을 창조하게 된 계기가 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돼요. 하늘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걸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날을 천도교에서도 천일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큰 기념일로 삼고 있어요. 음력 4월 5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거에 이제 동학의 경전인 도원기서,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게 3대 경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3대 경전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수훈최재호 대신사가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날에는 어딘가 나갔다가 몸이 부스스 떨리니까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훈최재호 선생님이 뭐가 들리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상제인데 너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글 경전인 용담유사에 보면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물고물고 하였어라. 호천금고 저 하늘에 가장 거룩한 그 금궐에 있는 상제를 너가 모르냐. 내가 그 상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대 경전 중에 도원기서를 보면 공중에서 이렇게 뭔가 들리는데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라고 하면서 부도를 받아라 라고 하니까 옆에서 아들도 있고 그 부인도 있죠. 그래서 너는 보이냐 아들아.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미친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죠. 아들이 이제 말하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동경대전, 용담유사, 도원기서, 동학의 경전들에서는 이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있었던 신비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누가 나타났냐? 상제가 나타났다. 상제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옥황상제라고 하는 그 하느님의 존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걸 갖다 천도교에서는 한 울림이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 바꿔봐가지고 왜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한울림이고 그리고 내가 한울림이다라고 하는 인내천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뭐였냐? 상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하느님과 대화한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 도월 김용욱 교수도 최근에 예전하고는 다르게 최근에 책을 냈을 때는 여기 상제님과 대화를 한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원기서에 보면 개벽 이후로 세상에 상제님을 친히 모시고 문답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내가 최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수훈최재호 선생이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헛된 말이라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각자의 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난 상제님이
내가 상대다 그 말만 한 거 아니잖아요. 나의 주문을 받아라.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는데 내가 주문을 내려주니 주문을 받아서 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문을 받아 사람들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데 그 주문이 뭐 하시냐면 아까 나왔던 동학 시천주 주문입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희대강이라고 하는 주문이에요. 그 결론은 뭐냐면 상대님께서 이때 수은체조 선생이 나타났던 내가 상대라고 하는 그 존재가 시천주 주문을 내려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주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모시시자거든요. 상대님이 나를 위하라고 했는데 나를 위하는 내 주문을 내려준다라고 했는데 그게 천주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대님이 우리가 옥황상제 또는 황천상제 예로부터 이제 뭐 이렇게 모셨던 그 상대님이 바로 천주다. 너희가 하나님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헷갈리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분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님이 시천주라고 하는 주문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전하는 것이라고는 오직 21자뿐이다. 아까 보면 시천주 주문이 21자잖아요. 그러니까 동학을 했던 사람들이 예전에 무슨 이론이 있어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한 게 아니라 뭐냐면은 21자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 주문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시천주, 그러니까 이 시천주라고 하는 걸 모르면 동학 학자들은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동학의 그 진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해석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이 많이 왜곡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대 수은 최재호, 2대 최시영, 3대 손병희로 가면서 왜곡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은 최재호 선생은 체험을 했는데 야 내가 체험을 한 분이 바로 상대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나랑 대화를 했어 라고 했는데 뒤로 가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때 상황이 있잖아요. 뭐 일제가 이렇게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인본주의, 내가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존중해라. 이런 어떤 메시지는 좋죠. 그렇지만 원래 동학의 메시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에서 선언된 최종 결론이 뭐냐면 그 상제님이 나타나셔서 주문을 내려주시고 글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야기를 하신다. 수은최조 선생님 앞으로 개벽이 온다. 다시 개벽이 온다. 그리고 개벽이 오니까 네가 새로운 무국대도가 나오는 것을 준비를 해라. 내가 오니까 준비를 해라. 그게 뭐냐면 주문을 읽게 하는 것이다. 내가 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게 시천주 주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1세 1824년에서 64년까지 41세인데 그때 혹세무민을 한다고 이제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대구로 와가지고 대구에서 목이 잘리거든요. 근데 목이 잘릴 때 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명인이 받아주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청수를 하나 내다. 그래서 청수 맑은 물을 하나 모시고 상대님께 기도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은최재호 선생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것을 전사십이라고 얘기해요. 41년인데 전사십. 내가 40년의 역할을 했는데 뒤에 오시는 분이 또 40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전 40년은 내려니와 후 40년은 유령고 천하의 무국대도가 더디다 8년이 더디다라고 해서 1868년 이후에 8년 뒤인 1871년에 한 분이 내려오시는데 그분의 도가 바로 동학을 이은 참동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동학을 여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상제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오시는 분이 동경대전과 수은가서에서 말하는 그 상제는 바로 나를 이름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개벽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법을 내려주시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그 상제님이 오시기 전에 내려주신 주문이 수은최재호 선생에게 이 주문을 받아라라고 한 게 시천주 주문이고요.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내려주신 주문이 바로 태월주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이게 시천주고요. 그리고 스물석자의 태월주라고 하는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20년대예요. 25년쯤 될 겁니다. 일본의 헌병대가 지도를 그렸어요. 지도를 그려가지고 빨간 점은 천도교 그리고 검은 점은 보청교라고 합니다. 이 보청교가 뭐냐면 바로 지금의 증산도의 전신이거든요. 그 상제님의 도가 바로 보청교인데 이게 두 개가 점이 있어요. 두 개의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도교는 알지만 야 보천교가 저렇게 많았냐? 모르고 있잖아요. 보천교를 그때 당시에 1800만 정도 인구 속에 3명 중에 1명이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제주도를 가보세요. 점이 검은 점만 있죠? 저 울릉도를 가보시죠. 울릉도 검은 점만 있죠? 보천교가 전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도교도 있었다. 천도교를 저때 200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보천교가 600만, 700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천교는 뒤에 나와서 태울주를 외웠어요. 그때 당시는. 천도교는 뭐였습니까? 시천주주를 읽었죠. 지금으로서는 이 양대 주문이 너무나 중요한데 양대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 100년 전에 우리나라 전역이 시천주주를 읽는 사람, 태울주를 읽는 사람, 이 사람들이 거의 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면 앞으로 개벽이 온다. 최재호 대신사가 12제국 괴지론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천주주와 태울주라고 하는 것을 수행을 하는데 이 수행이 앞으로 괴지론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에서 그 괴질병법에서 살 수 있는 방법에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의 어떤 개벽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3가지 큰 변동이 와요. 앞으로 개벽 실제 상황에서 세벌 개벽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개벽, 문명 개벽, 인간 개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 자연 개벽이라는 자연 질서가 변화하는 거예요. 시공이 변화하는 원래 천지 개벽이라는 그 개벽을 갖다가 자연 개벽. 좀 이따가 이제 보실 거예요. 인간 개벽을 인간이 완성이 되는데 인간이 완성되기 위해서 그 극단의 병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시두대발, 괴질병법 이런 것들이 온다. 문명 개벽은 뭐냐면 새로운 문명이 오는데 새로운 문명이 오기 전에 인류의 문명이 마지막 극단적인 문명의 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남북대전과 세계대전이거든요. 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두, 천연두 그러면서 3가지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개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5도 기울어져 있죠? 지구 행성 자체가 기울어져서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이것이 바뀐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근데 태양계 놀라운 건 태양계 9대 행성들 하나 행성은 명왕성이가 쫓겨나가 8대 행성이라고 하는데 9대 행성 모두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태양계 모든 행성들이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속도도 다르죠?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기울어져 있는데 왜 기울어져 있을까? 항상 기울어져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뀐다. 루스 몽고메리 같은 사람은 지구의 극 이동은 자연서입니다. 지구의 극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는데 영어로는 폴 시프트를 한다. 이동을 한다는 거죠. 자연서입니다.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해서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극이동이 일어날 때는 이게 한 번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밤인 지역은 하늘의 별들이 마구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새벽이 밝아올 땐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엉뚱한 방향에서 태양이 솟구치는 것처럼 목격을 하게 될 것이다. 에드가 케이시 같은 분은 극이 이동한다. 극이동이 생길 때 새로운 사이클이 생긴다. 재조정의 시기가 생긴다. 뭔가 새로운 사이클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구가 병들었다라고 해서 화성으로 이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데 지구 행성이 정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화가 되기 때문에 뭐냐면 그 이전에는 정화되지 않은 이 지축이 기울어져 있는 상극의 어떤 대립, 불균형, 부조화 거기에서 그런 천지에서 수행을 해도 수행이 안 돼요. 10년 공부 도함이 타불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항이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된 어항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어떤 물고기가 이렇게 수행을 한다 치자고요. 수행을 해도 돌을 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게 되면 그때는 수행을 하면은 금방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공부가 아니라 며칠만 공부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주역이 아니라 이제는 정역의 세상에 온다. 1년이 360일이 되는 세상에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기질. 앞으로 마땅히 이러한 날이 오는데 그게 360일의 시간대가 온다. 지금은
365일하고 4분의 1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4분의 1을 4년에 한 번씩 하루가 더 붙죠. 올해가 2월이 29일입니다. 그죠? 그럼 내년은요? 28일이죠? 28일 하다가 29일 되죠?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윤일이죠. 이게 생겨서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24절기가 입춘음수 경칩 이렇게 돌아가지만 앞으로의 절기도 뭐냐면은 원화중화라고 해서 온화화자. 지금은 여름에는 폭염, 지금은 괴물폭염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겨울에는 너무나 춥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은 지금 50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봄과 같다, 모두 가을과 같은 그런 온도가 됐다,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궁극적으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거죠. 375, 366, 365와 4분의 1 지금이죠. 그리고 나서 360일의 시간대로 바뀌게 된다. 이게 뒤로 가면은 이렇게 해서 윤달을 만드는 달력이죠. 근데 이게 정역이 되고 정운정의 극한극서가 좀 없어진다.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지구 자전축을 얘기했지만 공정궤도가 365일이기 때문에 360일이 안 되는 타원궤도예요. 약간 찌그러져 있는 궤도로서 이렇게 돌게 된다는 거죠. 가까운 곳이 있고 먼 곳이 있다. 태양에서. 그렇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360일의 정원궤도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원궤도로 바뀔 때 개벽이 일어난다. 이게 자연개벽으로서 후천개벽이라는 거죠. 지구의 자전축이 경사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변화하고 그게 변하면서 공정궤도가 바뀌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무엇이 일어나냐면 극이 이동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죠. 미국이 무너지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무너지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어요.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됐다라고 하는 우리말이 있잖아요. 상전벽해라고 하는데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드 마이클 스퀘어의 미래지도, 그 다음에 미래지도에서 미국의 지도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연도는 틀렸죠.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를 봤다라고 하는 거죠. 주부 예언가 로리 부인이 그린 지도를 보면은 이 지도에서 저쪽이 다 물인 거예요. 왼편에 저 녹색 부분이 다 물인 겁니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드가 게이시 같은 부분은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이 바다에 가라앉게 된다. 그러니까 미국 서부 쪽이 큰 변화가 있고 환태평양 조산되잖아요. 원래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큰 지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이 침몰하게 된다라고, 일본 대부분이 바다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누가 얘기하냐면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죠. 일본 침몰. 1964년 일본 소설이 나왔고요. 영화가 1974년 영화가 됐고 그 영화를 리메이크해서 2006년에 또 일본 나오게 되고 넷플릭스에도 지금 애니메이션까지 나왔잖아요. 이거를 다른 나라 사람이 만듭니까? 아니죠. 일본 사람들이 그들의 무의식 속에서 일본이 침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만화책 같은 경우도 20여 년 만에 복간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동일본 대지진도 맞추고. 그런데 보니까 2025년 7월에 일본이 침몰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침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중에 몇 년 후에 더 침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일본의 고승 기다노 케이오라고 하는 분이 1970년대에 우주인들을 만났어요. 우주인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일본의 스님한테 한국이 지구상의 종주국이 된다. 가장 많은 숫자가 이때 사는데 420원이 살고 일본은 옆나라, 당신네 나라 일본은 20만 명 정도가 산다라고 전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있는 그 상제님 말씀 증언자가 있죠. 저기는 26년에서 했는데 돌아가셨는데 일본 사람은 10만 명밖에 못 산다라고 들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최근에 천조 대신 아마데라스 오미가미라고 일본의 신입니다. 일본의 소신. 우리나라의 국조 상신 한인환원 단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지만 일본 같은 경우 아마데라스 오미가미거든요. 내가 살리려고 백방으로 애를 써봐도 천지 조화를 부려봐도 30만 이상은 못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영적으로 이렇게 증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 그 옛날 증언이요. 그 제주도 아까 오봉남 이런 분들의 증언이 일본은 화판이요. 서양은 수판이요. 중국은 난판이요. 조선은
병판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일본은 화판이다. 여기 나오죠? 네. 자, 일본은 화판이다. 네, 일본이 화산이 108개가 있어요. 활화산이 108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터지면 다 터진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지각 변동이 있을 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최근에 이 설날에 7.6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야, 일본에 더 큰 지진이 온다.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지진이 온다. 부도의 지진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도쿄의 대지진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난판이요. 중국은 어지럽다라는 거죠. 어지럽다. 어지러울 난자잖아요.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중국은. 예. 14개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요. 대립을 다 하고 있잖아요. 사이좋게 살면 모르겠는데 전부 다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경 문제로. 그게 저 대륙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해안의 영토, 이 바다 영토 문제로도 전부 다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중국은 무너지거든요. 조선은 병판이다. 예. 괴질병법이 분산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병이 오고 우리가 약이 나가고 그러면서 49일 안에 결판이 나고 전 세계는 3년 동안 이 병이 돌고 있는데 그걸 살리러 나간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일본 침몰 시에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많이 나와 있죠. 이번에 쓰나미가 동해안을 덮쳤잖아요. 1m는 안 됐지만 야, 지진이 더 큰 지진이 나왔을 때는 몇 미터로 올지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로부터 그런 것에 대한 여러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이런 단층도 있고요. 우리나라 동남해안이 100리 땅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영화 해운대를 보셨죠? 영화 해운대. 영화 해운대를 보시면은, 자, 이게 뭐냐면, 일본에 지진이 나가지고 쓰나미가 몰려왔다라고 설정을 했는데, 원래는 뭐냐면, 일본이 침몰할 정도가 돼야 이런 쓰나미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피를 해야 돼요. 부산 이쪽에 있으신 분들은. 왜냐? 도전에 보면, 부산은 백지석장이 뜬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건 뭐냐면, 대략 추정을 할 수 있죠. 고층 빌딩이 있어요. 그 밑에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보면은, 여기가 백지 석장이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부산에 큰 쓰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가 뭡니까? 단층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경주 포항에 지진이 났잖아요. 최근에도 그 지진이 났고, 양산 단층대가 있고, 안쪽에 울산 단층, 동래 단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등산도 도전에 보면 동네 울산이 흐느적 사국강산이 콘크리트를 한다. 흐느적거린다는 건 뭐냐면요. 지진이 일어나거나 물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 흐느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동네하고 울산 이런 단층이 있잖아요. 이 동네는 부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산을 동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산 울산에 큰 피해가 있다. 그리고 동부와 남부 해안이 백리 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승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들을 다 번역을 하니 80여 권을 번역을 하고 이게 내 삶인 것 같다라고 해서 1980년대 돌아가셨던 이 타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은 동부와 남부 백리 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쪽이 피해를 입으니까 저쪽은 뜨는 거죠. 그래서 서해는 융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이런 대자연의 이 개벽 상황에서 큰 변화가 있다. 이 자연 개벽으로 상전벽해되는 그런 상황들, 지각 대변동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 뒤에서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왜 이 시간대가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각의 변동과 함께 거의 동시 전후해가지고 뭐냐면 우주적인 재변화가 있다. 자, 태양계가 있잖아요. 저기 태양계가 보이는데 태양계가 어디론가 진입을 해요. 광자띠라고 하는 포톤벨트라고 하는데요. 포톤벨트에 관해서는 이렇게 외국에도 많이 어느 정도는 접해져 있죠. 포톤벨트가 있는데 거기로 우리의 솔라 시스템, 태양계 시스템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일단은 뭐냐면 태양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이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구에 9대 행성이 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근데 태양이 가고 있으니까 이 9대 행성도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 보텍스 이론이다라고 해가지고 태양의 전체가 회오리 모양으로 회전 운동을 하면서 더 큰 주기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계가 어디로 가고 있냐? 광자대를 지금 이거 진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자대라고 하는 코튼벨트가 있거든요. 여기로 진입하면 어떻게 되냐? 광자 빛이잖아요. 그 빛에 큰 띠가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이 이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간이 빛의 인간, 광명, 우리는 예로부터 우리 역사상에서는 광명을 추구했거든요. 모든 병과 어둠을 이겨내는 빛의 인간으로 탄생하는 그런 수행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몸과 마음을 완성시키는 이런 수행을 해야 된다. 아까 동학에서 말한 시천주, 태월주 수행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어떤 수행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개벽으로 이런 변화가 있다. 그 다음에 문명개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이야기인데요. 전쟁의 도미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23년 이제 100일 정도 됐죠. 10월 7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배후에 이란이 있고요. 그래서 남쪽에는 하마스, 북쪽에는 헤즈볼라하고 지금 2개 전선, 3개 전선이 지금 되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유럽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두 군데가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마스하고 헤즈볼라하고 싸우고 있죠. 거기에 이란이 지원해주고 있다. 여기에 또 뭐가 붙었습니까? 지금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고 또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제는 미국이 직접 막 미사일로 격추하고 그래요. 참전을 했어요. 이게 확전이 되고, 점점 더 확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멘 후티 반군의 대표가 되는 후티가, 야, 미국하고 싸워서 영광이다, 축복이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축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면전이 벌어지고, 이란이 참전, 이란도 지금 막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직접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중동 전쟁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게돈이라는 얘기가 이제 이 전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게돈. 그 전과는 달리 굉장히 커졌다.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북부에 보면요, 무기또라고 하는 언덕,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는 것을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세계 최고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전쟁의 도미노가 3차 대전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오늘 알파고라고 한 친구가 하는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독일의 언론에서 보면 2025년에 유럽에서 큰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터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산이 되는 거예요. 확산이. 지금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다음은 대만이 될 것이다. 다들 알고 있는 거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있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에 대만의 통통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라이징더가 승리를 했죠. 친미, 반중.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25년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26년의 전쟁이 일어나는 시나리오가 있다. 27년까지는 시진핑의 임기가 27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만 침공을 준비를 지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진위관 학자도 3차 대전이 임박했다.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냐? 3군데다. 다 전부 다 한반도 주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곳, 다 대만을 얘기하잖아요. 남중국해에서 또 붙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한반도입니다. 대만하고 한반도는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대만 전쟁과 한반도의 전운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동시에 남북전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이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거꾸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미 시작되었다.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서 남한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만을 칠 것이다.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중국과 미국이 붙는 중미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중국이 전쟁을 시작하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라고 합니다.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면 그 다음에 뭐냐? 중국하고 미국이 붙는다. 이거 역시 예정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도전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남북이 붙는다는 거죠.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에 오고 가는 발길에 채여 녹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발길에 채인다는 거예요. 세계에 오고 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남한이에요. 난리가 나는 거죠, 중국이.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38선, 휴전선이 있잖아요. 거기 완충구역을 뒀어요. 이걸 완전히 다 없애버렸죠, 지금.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버려 효력이 다 상실됐습니다.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치려고는 안 한다 하더라도 뭔가 갑작스러운 사고가 오판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완충구역을 뒀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다. 지금 북한은 작년에 이제 러시아하고 붙었습니다. 러시아하고 언제 붙을까라고 생각을 했으면 작년에 붙었죠. 그리고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을 하고 있죠. 탄약 100만 발, 그리고 컨테이너 1000개. 이게 같은 걸지도 모르지만 뭐 이런 탄약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은 유럽 전체 공급량보다 많은 포탄을 지급했다. 지금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남북의 포탄이 맞대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많은 무기를 주고 있는 우리나라가 군사 5위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군사 공조가 아주 견고하게 됐고 북한은 중국하고 붙었었는데 러시아하고 언제 붙을까 생각했는데 러시아하고 붙어버렸어요. 그렇죠?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완전히 고착화됐어요. 이 세상은 어디로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 이게 다이제스트 개벽이나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들이나 생존의 비밀 이런 책들을 보시면 천지공사라는 게 나옵니다. 그 상제님이 오셔가지고 천지공사라는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대로 이 세상 20세기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떻게 국제정세가 돌아가냐. 오선이기 바둑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선이기 바둑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섯 신선이 바둑을 도는 형국으로 이 세계가 이렇게 굴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굴러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바둑판의 원주인은 남북한이고요. 바둑판의 주인이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바둑을 두는 게 아니에요. 바둑판과 바둑 아래 주인이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고 실제로 바둑을 두는 것은 미국과 중국. 그 옆에 훈수를 중국의 훈수를 두는 게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훈수를 두는 게 일본이다. 이 국제 질서로 틀을 짰기 때문에 이대로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니얼 퍼거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석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20세기 증오의 세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보는 안목이 달라요.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러일 전쟁부터 시작했다. 1차 세계대전은 러일 전쟁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이 2차 세계대전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국전쟁에서 끝났다. 그러고 보니까 러일 전쟁도 한국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으로 이렇게 끝났으니까 이게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대전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50년 전쟁이 한반도에서 시작해서 한반도에서 끝났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일으키게 하는 중심이 어디겠느냐. 남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제대로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천지공사는 뭐냐면 러일 전쟁부터 시작하거든요.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1차 대전, 그 다음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원래 이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다 일어난 줄 알지만 전부 다 아시아에서 일어나서 퍼져가는 거예요. 중일전쟁. 그리고 남북전쟁이 있었는데 휴전 상태잖아요. 그리고 남북전쟁 통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오선위기라고 하는 도수를 보셨다. 그게 이제 천지공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고치고 땅을 고쳐서 결국 인간 세상이 둥글어가는 틀을 짜서 이제 실제로 개벽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틀을 짰다. 설계도라는 거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설계도가 있으면은 설계도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천지공사라고 하는데요. 이 오선위기의 결론이 뭐냐. 상실음으로 종어가 아니라 전쟁으로 세상 끝을 맺는다. 개벽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냐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 전쟁이 50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이 한반도에서 또 붙게 된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북한이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5차례에 걸쳐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실험을 했어요. 미사일 실험을 했거든요.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9.19 합의가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부 효력을 정지했고,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히 파기를 선언을 하고, 이게 11월 말의 일이거든요. 감시초소를 복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38선 휴전선의 효력이, 완충지역의 효력이 해상까지도 완전히 상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DMZ 안에 초소를 복구하고, 거기에 중화기를 배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개성공단 아예 없다. 지뢰를 설치해버렸어요. 글로 가는 길목에다가. 그리고 이제 금강산도 완전히, 금강산 광동을 완전 없애버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시점상의 문제다. 남조선을 평정할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대한민국을 초토해버릴 것이다.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 전쟁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물론 하려고 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완충지역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판이 생길 수 있어요. 이쪽에서 뭘 해가지고도 전쟁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저게 옛날에도 그런 말들을 해왔지만 이번엔 허세가 아니다. 이제는 결심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꽉 찼다 하더라도 북쪽에서 넘어와야 끝판이 난다.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니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병난과 병난이 동시에 터진다. 병난 군사병자잖아요. 전쟁입니다. 병난은 뭐냐면은 병이 일어나는 난이에요. 동시에 터진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병이 온다. 전쟁은 병이라야 막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당하는 거죠. 이기고 지는 거 없이 둘 다 멸망당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싸움 날만 하면 병난이 날 것이니 병난이 곧 병난이다. 군사병자의 전쟁이 곧 병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언노력에 보면 3일 병화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3일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어떤 그런 불꽃은 3일 동안 불탄다라고 하는 거죠. 대란지하의 대령이 온다. 아동방 3일 전쟁은 있어도 동적강은 넘지 못하리라, 못 넘으리라. 아동방 3일 전쟁, 3일 전쟁이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일어나는. 그렇지만 첫날에 뭐가 있냐? 첫날에 서울을 치죠, 북한이. 그래야 이제 혼돈이 오거든요, 우리나라 쪽에. 그래서 하마스가 로켓을 갖다가 5,000개를 발사를 하니까 그걸 아이언돔으로 막았는데, 옛날 아이언돔이 막을 수 있는 건 200개에서 250개는 한꺼번에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5,000개가 한꺼번에 발사될 줄 전혀 몰랐던 거죠. 무방비 상태로 이스라엘이 처음에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시간에 16,000에서 18,000발을 쏠 수 있는 장사정포를 배치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느냐? 못 막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못 막지만 나중에 우리가 당하고 나서 타격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장사정포. 그래서 뭐냐면 북한이 얘기하는 게 항상 그거예요. 서울 불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러한 전쟁에서도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다. 어디는 불바다가 된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피난도 해야 돼요. 아동방 3일 전쟁. 근데 그 3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3년 괴질로 바뀌기 때문에 동시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동시에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동방이라는 걸 좀 맞춰봤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병난과 병난이 온다라고 하는 전쟁을 병으로 막아낸다. 그 병을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기울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2023년이 역대 가장 뜨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가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이, 전염병이,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것이, 남북극 얼음이 녹는 것이, 모든 것이 사고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사고라는 것이 29번이 일어나면은 한 번에,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으면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고,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있다. 그 한 번의 대형 사고라는 것이 뭐냐? 자, 이런 거죠. 아까 보셨던, 일본에 지진이 나는데 새가 막 이상하게 날아요. 야, 이거 지진 나겠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징조를 갖다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뭐냐면,
개벽이 온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 번의 개벽이 있다. 큰 이 우주에는 이제는 인류에게 큰 한방이 있는데 이거에 지금 많은 것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변화의 중심 주제가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생존이 걸리는 문제죠. 기후 비상사태라고 지금은 얘기를 하고요. 대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또는 이미 늦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도 제한을 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200개 국가에서 모여가지고 매년 회의를 합니다. 11월, 12월이 되면 매년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후협약 회의를 해요. 1.5도 제한을 합시다. 선진국 이 정도까지 하세요. 후진국 우리는 조금만 할 테니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티핑 포인트다. 건드리면 끝난다. 살짝만 건드려도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팁이라는 게 뭐냐면 살짝 건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이제는 급전직하로 바뀐다.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티핑 포인트. 여기서 툭 하면은 이게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는 이게 개벽입니다. 이게 개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1940년대부터 1921년까지 쭉 올라가요.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이게 끝간데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개벽을 맞이해서 이렇게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년까지 이렇게 변화를 했고요. 21년이 되니까 모든 게 지구 신기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온실가스 온도, 해수온, 해수면 전부 다. 그리고 2022년이 되니까 지구촌이 펄펄 끓죠. 유럽의 폭염, 유럽의 산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던 때예요. 그리고 나서 2023년이 되니까 슈퍼 엘니뇨가 습격을 하고요. 엘니뇨는 동태평양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기형적으로 이상하게 평소보다 엄청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죠. 4월, 5월 괴물폭염이라고 하고 이제는 뭐냐면 50도를 육박을 해요. 그래서 6월 역사상 최고치, 7월 역사상 최고치, 8월, 9월 역사상 최고치, 10월 역사상 최고치, 그 다음에 11월 기온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년을 딱 정리를 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덥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12만 5천 년 만에 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더웠다. 갈수록 큰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것만 이제 오늘은 아시면 됩니다. 12만 5천 년이 뭐냐 도대체. 왜 12만 5천 년 만에 덥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걸 알려면 남북 빙하의 코어 기록을 보면 됩니다. 코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얼음기둥, 남극의 얼음기둥이 있잖아요. 북극은 좀 낮아가지고 뭐 얼음이 많이 녹아서 이제 이 기록이 없고요. 10만 년 정도밖에 기록이 없고 남극에서 찾아야 되는데 남극의 연구소들이 많습니다. 남극의 얼음기둥 속에 여러 물질들을 분석을 하면은 수십만 년의 기후변화의 그 기록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남극에 가서 얼음기둥을 뽑아내는 거죠. 아래로부터 이제 수천 킬로를 내려가가지고 수천 미터를 내려가서 얼음기둥을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자, 이걸 뽑아내서 어떻게 하냐면은 살펴보는 거죠. 빙하를 이렇게 과학자들이 살펴보고 하니까 여기 그때 당시에 뭐 25만 년 전이라고 하면 25만 년 전 당시에 그 공기방울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그때 온도가 어땠느냐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보스토크 기지하고 동시 기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세종과학기지하고 장보고과학기지가 있는데 보스토크 기지하고 동시 기지가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보스토크 기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보스토크 기지에서 3,768m를 지출하니까 밑에 호수가 나왔어요. 호수가 나오니까 더 이상을 지출을 못하죠.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은 어디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42만 년 동안에 4번의 빙하기와 그리고 뭐냐면은 4번의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아래쪽에 온도가 낮은 곳이 빙하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4번이 있는 거죠. 4번의 빙하기. 이렇게 굵게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극 동시 기지를 보면요. 자, 위에 돔 A 기지가 있고 돔 B, 돔 C가 있습니다. 이 돔 C 기지에는 유럽의 많은 팀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3,270m를 뽑아냈잖아요. 그러니까 80만 년의 그래프가 나와요. 80만 년 동안에 이렇게 빙하기 간빙기가 주기가 있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게 대주기가 있다. 야, 우리가 드디어 하루의 어떤 순환, 사계절의 순환, 뭔가 주기가 있구나라고 했는데 더 큰 주기를 알아냈어요. 아, 빙하기 간빙기, 야, 주기가 있구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남극 보스토크 기지는 42만 년 동안에 4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었다. 남극 동시 기지에서는 80만 년 동안에 8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었다. 이거를 합해보면은 빙하기 간빙기에 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약 13만 년에서 10만 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만 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지표면이에요. 지표면에서부터는 좀 더 정확하겠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뒤에는 더 눌려있지 않으니까 그 지표면에서부터는 좀 더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한 13만 년 뒤로 가면 한 10만 년쯤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쪽이 지표면이고요. 여기서부터 13만 년 정도가 나오는데 요거를 갖다가 12만 5천 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12만 5천 년 전에 더웠었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덥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작년 이전에는 이게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작년부터 12만 년 만에 가장 덥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정확하게는 그 12만 년도 정확하게는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더운 시기다,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구촌의 이상기온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덥다. 이게 뭐냐? 12만 년 만에, 12만 5천 년 만에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뭐냐면은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우주 일련의 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의 주기는 큰 주기의 일부 있다. 우리가 보면 하루에 어떤 주기가 있잖아요. 봄, 여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밤이라고 하는 주기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같은 게 돌아가요. 근데 그게 돌아가면서 뭐가 되냐면 사계절의 주기가 돌아가죠. 지구의 사계절의 주기가 돌아갑니다. 그보다 더 큰 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주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이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큰 주기를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주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밤. 아침에 일어나죠. 일어나는 속성이 있어요. 점심에 활동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밤에는 자게 되는 시간의 변화마다 뭔가 활동이 다릅니다. 봄에는 씨앗이 이렇게 나죠. 봄에는 뭔가 생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일어나서 여름에 활동하고 여름에 자라나고 성장하고 가을이 되면 추수하고 열매 맺고 낙엽 떨어지고 열매 맺고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저장한다. 겨울이 되면은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주기가 하루의 주기하고 지구의 1년 사계절이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우주 근본 원리가 시간 주기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과 봄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고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고 같은 주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주기가 있다. 우주의 봄과 우주의 여름, 우주의 가을, 우주의 겨울이라고 하는 그 주기를 지금 알아내는 거예요. 그 알아내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에는 뭐가 있냐면 수면이 있어요. 수면. 자는 주기가 있어요. 수면과 비수면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수면과 비수면. 그렇죠? 그럼 1년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겨울잠을 자는 건 뭐 개구리라든지 아니면 다람쥐라든지 곰이라든지 박쥐라든지 겨울잠을 자잖아요. 겨울잠을 잔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너지를 충전해서 뭐냐면 봄, 여름, 가을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보면 잠을 자야 최근에 어떤 청소년 같은 경우에 잠을 안 자니까 도전을 해봤는데 12일 만에 완전히 이제 응급실로 실려갔죠. 12일 만에. 그래도 많이 견뎠습니다. 근데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기가 있다. 그러면은 더 큰 주기에서도 우리가 빙하기 간빙기의 주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빙하기라는 것이 왜 올까라고 하는 거죠. 빙하기는 그걸 잘 보면은 겨울철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겨울에 잠을 자는 것처럼 뭔가가 잠을 잔다. 누가 잠을 자느냐? 인류의 문명이 이때는 뭐냐면 그 다음에 간빙기에 태어날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구가 잠을 자는 것이다. 그게 빙하기라는 거예요. 빙하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빙하기를 거쳤기 때문에 지구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빙하기를 지나서 간빙기의 기간 동안에 지구에 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12만 9,600년이라고 하는 우주 1년이 있는데 이 우주 1년을 통해서 간빙기 봄, 간빙기 여름, 간빙기 가을을 이렇게 살고 그리고 겨울철 빙하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12만 9,600이 나오느냐. 이 숫자는
360년 곱하기 360도를 하면 129,600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은 아래 이제 서양에서 가장 큰 주기를 The Great Year, 원 Great Year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우주 1년이 아니고 우리말로는 대년이라고 하죠. 큰 해라고 하는데 플라톤이 이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72 곱하기 360을 하면 25,920인데 이것을 서양에서 가장 큰 주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더 큰 주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냐면 아까 프랙탈이라고 했잖아요. 동일한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의 어떤 반복을 보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동양의 시간은 24시간이 아니라 12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축이며 진사하면 12수래죠. 그래서 12시가 하루가 돼요. 그리고 하루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달이 30일인데 30일이 한 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달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12, 30, 12로 돌아가고 있더라. 뭔가 반복적인 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12가 아니라 서양의 24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반복을 못 찾아요. 동양의 자축이며 진사 오미로 해야지만이 이거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 다음엔 30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이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세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라고 하는 단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리고 쓰고 있었던 그 시간의 단위가 연, 월, 일, 시라고 하는 거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세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세대, 네 세대, 다음 세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양에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제너레이션을 찾아보니까 약 30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서양이 똑같아요. 30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12, 30, 12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30을 했으니까 12를 곱해야 되겠구나. 12를 곱하니까 360년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를 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또 뭐냐면 12를 곱했으니 30을 곱해야 되겠구나. 30을 곱하니까 1800년이 나오는데 이걸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2를 곱하니 129,600년이 나온다. 이걸 이제 우주 1년이라고 한다. 그럼 거꾸로 해가지고 우주 1년이니까 거꾸로 우주의 한 달은 1800년이 되는 거죠. 12를 나눠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자, 12시가 되면 이게 하루가 되고요. 그리고 30일이 되면 이게 한 달이 됩니다. 그리고 12달을 합하면은 1년이 되고요. 그러니까 30이 있겠구나. 30년은 우리가 여기까지 1세대라고 하는 한 세대, 세를 썼어요. 근데 그 위에 단위는 우리가 몰랐지만 이런 단위가 있더라. 운이라고 합니다. 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곱하면은 1800년 해라고 하고, 해를 12번을 곱하게 되면은 원이라고 하는 1원수가 있다. 이게 129,600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전부 다 129,600년에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가 129,600수로 돌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건 보통 선천, 후천에가 시간을 나타내거든요. 하늘의 시간이 우주 1년 129,600년으로 돌아가는데 인간은 뭐냐?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인간은 소우주이기 때문에 인간의 하루도 역시나 129,600수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소우주다. 왜 소우주냐? 인간은 우주와 그대로 닮아 있어요. 우주가 가는 대로 사계절이면 사계절, 24시간이면 24시간, 그리고 1년이 12개월이면 흉추, 12개, 1년 365일에 맞춰서 지금은 정렬이 360개. 그러면 이제 이것이 360일로 바뀌면 360으로 바뀌는 거죠. 신체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호흡과 맥박을 볼게요. 인간의 호흡을 보면 1분에, 호흡은 이거잖아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을 정상 성인이 할 때 18회를 한다고 해요. 1분에. 그리고 맥박은 뭐냐면 한의학에서 1분에 정상 성인이 72회를 뛴다라고 합니다. 90 곱하기 하면 90이 되고요. 90 곱하기 60 곱하기 24를 하면은 129,600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호흡하고 맥박으로 나눴을 때 호흡에서 뭐가 나오냐면 호흡 18회를 하잖아요. 1분에 18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60을 곱하면은 1시간이 되죠. 그리고 곱하기 24 하니까 25,920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호흡수에서는 왜 25,920이 나왔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서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에서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이 129,600이라는 걸 보지 못하고 서양에서는 가장 크게 보는 게 약 26,000년의 주기를 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서양에서는 이걸 얘기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서양은 양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도 보면 그들의 인식은 뭐냐면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건 오르고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지금은 똑같이 부르지만 승강기라고 불렀어요. 오르고 내리는 거. 이렇게 음량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랍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갖다 서양에서는 영어권에서는 드로운 뭡니까? 당기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빼다지, 미다지, 밀고 닫는 거. 이렇게 양방향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런 문이 있잖아요. 문에서 당기세요라고 써있는데 밀어버리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음량으로 종합해서 보는 것이 동양이다. 그렇게 서양은 뭐냐면 호흡이 양이거든요. 그리고 맥박이 음인데 양방향으로만 하늘만 바라보는, 우리는 하늘과 땅을 동시에 보는 천지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는데 서양은 하늘만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차운동 주기를 얘기를 합니다. 서양에서는 72 곱하기 처음에 말씀드린 72 곱하기 360 하면은 25,920인데 이거를 서양에서 그레이트 기열이라고 합니다. 플라톤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25,800이라고 나오죠.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보면 이 루스 몽고메리 같은 경우도 태양계는 우주의 대주기의 끝에 달하고 있다. 지금 이 대주기는 앞서 언급한 24,000년의 주기보다 훨씬 길다라고 해서 비슷한데 24,000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훨씬 긴 주기가 있다. 이거 우주 1년을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더 큰 주기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루스 몽고메리가 24,000년을 얘기하고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25,800으로 되어 있고 약 26,000년이라고 하는, 이게 정확하게 뭐냐, 이거 정확하게 서양에서 아주 소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25,920이다.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가 25,920이고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 숫자를, 그러니까 지금 서양에서 세차운동을 얘기하지만 세차운동의 주기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5,920을 곱하기 5를 하면 129,600년이 나오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360 곱하기 360 하면 129,600년이 나오고 30, 12 하면 360이잖아요. 30, 12, 30, 12를 하면 129,600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주 1년이라고 한다. 북송의 소광절이라는 철학자가 이 원의 운세라고 하는 걸 밝혔지만 이게 우주 1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증산도의 도저히 3년이 돼서 우주 1년은 129,600년이다. 이걸로 이제 돌아간다. 증산도는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어서 약 13만 년, 정확하게 129,600년으로 한 주기로 해서 우주 1년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1년은 129,600년이다. 겨울철이 약 3만 년, 29,600년. 그 다음에 우주의 봄과 여름이 5만 년.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봄과 여름을 지나서 여름의 끝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때거든요. 요때 개벽이 있어요. 그래서 가을 개벽이라고 하고, 동학에서는 예전에 봄 개벽을 했으니까 다시 개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 개벽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선천이라고 하고, 봄, 여름은 선천이라고 하고, 가을을 후천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후천 개벽이다. 이렇게 하는 요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요 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환절기가 되니까 환절기엔 감기 같은 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병이 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이 때는 우주의 가을에 문턱에 와 있다. 가을로 들어가는 그 문턱에 와 있다. 여름의 끝에 와 있다.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최근 언론에서 깜짝 놀랄 언어를 썼어요. 간빙기 여름이다. 12만 년 전에 간빙기가 있는데 그 간빙기 여름하고 지금의 여름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간빙기 여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빙기 여름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도 여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주의 여름. 그리고 이제 이런 겁니다. 사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그 옆에 보면은 사해, 데드시, 죽을 사자를 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누우면 그냥 붕붕 뜹니다. 소금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사해는 12만 년 전에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이 12만 년은 똑같아요. 12만 5천 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12만 년 전에 완전히 증발했었다라고 하는 거. 지금은 증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은, 자, 지금은 뭐냐면, 이거 나사, 미 항공 우주국의 홈페이지거든요.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래. 주기를 그렇게 주장하는데, 주기는 맞지만, 80만 년 주기를 써요. 아까 봤던 동시기지에서 나왔던 이 80만 년 주기를 나사에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야, 이 주기를 이탈해서 지금 온도가 노파가 있는 게 지금 노파가 있다. 온실가스 때문에 요걸 쓰는 거죠. 요걸. today 써있잖아요. 오늘날 예적보다 올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보시면 12만 5천 년이 됐던 그때는 사해가 증발했어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온도가 높은 사해에 물이 있잖아요. 증발하고 있지만 아직도 물이 있어요. 가보면. 그러면은 언제가 온도가 높으냐,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음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요걸 전부 다 얼음 속 깊숙이 있는 걸 했기 때문에 이 온도라고 하는, 최고 온도라고 하는 것을 꼭 이렇게 맞출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북극이 최근 100년에 여름 기온이 12만 년 전 이후에 최고였다.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간빙기 여름, 12만 5천 년 전에 간빙기 여름하고 지금 비교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간빙기 여름이라는 거는 이 여름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온도가 올라가는 간빙기다. 지금은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에 간빙기다. 더운 시기죠. 그러니까 간빙기 여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는 빙하기와 간빙기라는 자연적 주기가 있고, 지금은 간빙기 정점에 도달해 있다. 빙하기가 있었고, 빙하기에서 온도를 올리는 건 뭡니까? 자연적인 메커니즘이죠. 시간이 지나니까 겨울이 되고 봄이 오듯이 여기서 끝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올라가면서 빙하기가 깨지면서 간빙기가 되었고, 인류가 출현을 했다. 언제? 5만 년 전에 출현했다는 거예요. 현 인류는 4만 년, 현 인류는 5만 년 전, 대략 5만 년 전에 유전자의 거대한 비약에 의해서 지금의 인류가 나왔다. 4, 5만 년 전, 또는 제가 박물관 가보니까, 국립정원 박물관 가보면 5, 6만 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5만 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5만 년 전에 지구에 지금의 현생 인류, 우리와 같은 현생 인류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책도 나왔죠. 다시 보는 5만 년의 역사. 5만 년 동안에 인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고 충돌하고 연계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지금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5만 년. 5만 년 지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옛날 칼 세이건이 만들었던 다큐를 리메이크를 했는데, 그 리메이크한 코스모스 다큐를 보면요, 간빙기가 멋지다. 좋은 소식은 이번 간빙기가 앞으로 5만 년 더 지속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빙기가 5만 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간빙기가 5만 년 지났어요. 빙하기 지나서 5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출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좋은 소식은 앞으로 간빙기가 5만 년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간빙기 5만 년, 간빙기 5만 년. 그래서 간빙기 10만 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학적, 지질학적, 천문학적 결과 없이 160몇 년 전에 어떻게 동학에서는 개벽 후 5만 년에 수은체조 네가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이건 상대님이 나타난 그 상대님이 얘기한 거죠.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가장 큰 역할을 맡았다. 이 5만 년을 극복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무국대도를 네가 닦으면은 5만 년의 운수를 받는다. 그럼 앞으로 오는 5만 년이잖아요. 5만 년의 운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학혁명 때 5만 년의 운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띠를 두르면서 이렇게 동학혁명에 나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학은 10만 년 주기를 얘기합니다. 개벽 후 5만 년, 다시 개벽이 온다. 그리고 5만 년지 운수로다라고 해서 이 10만 년의 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학의 시간관을 보면요, 개벽이 있고,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처음이다. 앞으로 다시 개벽이 있다. 그리고 5만 년지 운수로다라고 해서 이런 게 있죠. 10만 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봤을 과학에서는 뭐냐면, 빙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출현했다. 간빙기 5만 년 출현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소식은 간빙기 5만 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개벽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숫자는 거의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등산도의 우주관은 뭐냐? 12만 9,600년이 있다. 10만 년이 아니라 2만 9,600년이 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주의 겨울 빙하기다. 이 빙하기를 얘기를 합니다. 빙하기에서 선천개벽이 있어서 봄개벽이 있고, 이 봄개벽을 통해서
우주의 봄, 여름, 선천 5만 년을 지금 와 있고, 여름의 끝자락에 와 있고, 앞으로 가을 개벽, 후천 개벽이 있다. 그리고 우주의 가을 5만 년이, 후천 5만 년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 언제냐면 이러한 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추 교육기에 5만 년이 지나서 5만 년을 바라보는 이 환절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것은 가을의 문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가 후천 개벽이다. 요 후천 개벽의 목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9,600년을 얘기하는, 그러면 129,600년 어디에 와 있느냐?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 말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름철이라는 건 불기운이거든요. 확기운입니다. 뜨거워지고 균열해요. 인구도 폭발합니다. 그러한 시기의 끝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구 온난화, 지구 가열화, 지금 뭐 열대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빙기 중에서 아주 뜨거운 간빙기 우주의 여름철에 그것도 그 끝자락에 와서 이게 넘어가는 그런 하추 교육기에 인류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육기다. 우주의 가을 개벽이 오고 있다. 지금은 가을 개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가을의 정신은 뭐냐? 앞으로 가을 개벽이 온다는데 그게 뭐냐? 봄에는 봄 개벽을 통해서 인류가 나왔잖아요. 인류가 그냥 나왔어요. 무조건 났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 무조건 죽인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거둬가는 것이 바로 추살이다라고 합니다. 춘생추살이라고 합니다. 또는 황제음부경에 보면 천생천살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하늘이 살리고 하늘이 죽이는 것은 도의 이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이 뭐냐면 가을이 돼서 다시 개벽인데 이때는 괴지르는 수로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가을의 변화는 뭐냐? 낙엽이 될 것이냐 열매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낙엽이 많습니까? 열매가 많습니까? 낙엽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인류가 이 개벽기를 극복하는데 큰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제가 고문서에서 이렇게 산 조그마한 편지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쭉 펼쳐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백조일선, 100명의 조상 중에 한 명의 자손이 산이 나의 자손한테 쓴 편지예요. 그걸 보면 이러한 문제가 있다. 너는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심리 한 명이 볼까 말까 하다. 심리 1인. 4km죠. 4km에 한 명이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 마이산에 옛날 산주였었던 그 이감룡 처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 예전에 증언이 있어요. 이감룡 처사가 항상 얘기하기를 십리길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하게 이렇게 인종이 귀해진다. 앞으로 십리가다 하나씩 살동말동 한다. 내 집안, 내 동기가, 내 자식이라도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복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개벽의 괴질 병겁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전부 다 이거를 경고하고 예고하고 준비하라고 해왔어요. 백조일손, 천조일손. 어떤 사람은 1000명의 천상의 조상이 있는데 자손이 겨우 하나 생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 없는 괴질병은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인 것을 그 병으로 알아주는 시체가 상가같이 쌓여 계곡을 메우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 루스 몽고메리가 아까 그 기동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이 희한하게 얘기한 것은 앞으로 인류가 90% 이상 필요한다. 이거는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실제로는 루스 몽고메리는 자신의 책에서 지구상에 살아남는 사람은 1만 곱하기 1만 1억이죠. 더하기 1이다. 1억 1명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보다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국은 종주국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425만이 삽니다라고 우주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일본의 스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20만 정도 산다. 근데 중국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할머니가 있는데 돌아가신 분이겠죠. 붉은 채로 치고 가는 채로 치고 10명 중에 9은 죽는구나. 남은 1명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신선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마이산의 산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던 이감룡 초사가 있는데 이감룡 초사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엄청난 재난이 오는데 사람들이 3대 쓰러지듯 쓰러진다라고 하고 선의 씨앗만 남는다. 선의 신선의 그 씨앗 종자만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천 세문명을 엮는 인간은 선이다, 신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뭐냐면 불교로 얘기하면 부처예요. 부처가 된다, 성불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완성을 이루다라고 하는, 가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낙엽이 될 거냐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면 결실하니까 인간이 원래 할 수 있었던 최대의 원래의 신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병장수의 신선 몸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이 수행을 지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수행, 바로 그 수행에 뭐 처음에 아까 보셨던 동학에서 시천주주, 태월주 이런 거 내려주셨잖아요. 그 주문을 바탕으로 한 수행법이 있고, 그 수행법으로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인류의 어떤 병겁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을의 변화가 열매냐 낙엽이냐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어떤 몫이거든요. 몫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온다는, 이런 자연개벽에 맞춰서 문명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인간을 완전히 완성시키기 전에 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병을 치유하고 새롭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선조가 쌓아놓은 게 있다, 쌓아놓은 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데, 이 우주 변화가 이렇게 오는 것, 우주가 변화를 해서 개벽이 오는 것을 학술적으로 전개한 이가 한국인 외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인이 천부경, 하도, 낙서, 복귀팔계, 문항팔계, 앞으로 정형팔계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 그 변하는 모습의 완성이 뭐냐면 우주 일련이에요. 우주에 1년 4계절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주 변화의 비밀, 앞으로 개벽이 오는 거, 인생이 완성되는 거,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말해왔던 바로 그 시기,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아주 좋은 세상, 이런 것을 전부 다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지아 선생님이 나와서 얘기했지만 병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줘야 된다. 앞으로 병이 오는데, 코로나 이후에 넥스트 팬데믹이 오는데 시두가 오고, 시두가 3단계로 오고, 그 다음에 더 큰 괴질 병겁이 오는데 해답을 줘야 되지 않느냐. 비밀의 열쇠는 우리나라에 어디서 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답이 어디에 있냐. 김지아 선생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그 답을 증산에서 찾습니다. 증산이 이끄는 콘텐츠와 한류가 결합을 할 때, 한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운명처럼 전 세계가 20여 년 전부터 해가지고 한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한국의 문화를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 그렇거든요. 막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하잖아요. 그거 뭐냐면 한국 사람이 개벽을 집행하고 사람 살리러 나갈 때 우리의 저 사람들이라면 진짜겠구나라고 해야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만이 하나가 되잖아요. 증산이 이끈 콘텐츠가 한류와 결합을 할 때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세계가 오지 않겠느냐. 인류의 3분의 2가 죽는, 이분은 3분의 2라고 얘기를 했죠. 그 괴질로부터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증산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근데 여기에서도 뭐 예전에 보면은 뭐 이쪽 저쪽으로 해서 사이비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것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동학에서 오는 참동학 증산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벽을 알아야 된다. 개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개벽이다나 다이제스트 개벽, 이런 책들을 꼭 보시기를 하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수행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신선학 상생방송에 동방신선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수행법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도 보면 몇 년 동안 이게 수행의 방법을 따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행을 꼭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증산도를 시작할 때는 뭐가 있냐면 입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동학의 입도를 했어요. 저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입도를 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하면서 책을 받아오고, 동경대전 용남유사라고 하는 동학의 경전을 받아옵니다. 증산도 도전, 이것이 개벽이다, 개벽책, 이런 책들을 읽고서, 그리고 나서 뭐냐면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입도를 했다, 동학의 입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 무엇이든 한번 시작을 해봐야 이게 수행이 진짜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증산도에 뭐 그냥 입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도 전에 입문 단계로서 공부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단계가 있는데, 나는 바로 그냥 입도하겠다 이러신 분은 입도를 해서 도에 시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때가 있고요. 지금은 129,600년, 우주 1년 만에 처음 있는 그런 때다. 동학에서는 뭐냐면 5만 년의 운수가 도래한다라고 했으니까 5만 년의 때다. 그러면서 위에는 부재래도 시오로다. 떼어 이내 떼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의 어떤 개벽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만 년의 운수가 앞으로 그런 좋은 세상이 펼쳐진다. 이것도 한번 배워보시면 정말 어떻게 좋은 세상이냐 이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있기 전에 3년 개벽이 있다, 후천 개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냐면 남북 통일하고 싶다라고 하고 지금 결국 좌파, 우파 뭐 이렇게 갈려져 있잖아요. 이념적으로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쟁이 나고 병을 통해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좌파, 우파가 아니라 개벽하다. 개벽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뭔가 생각도 용기라고 하는 걸 가지지 말고 그 이전에, 용기 이전에 그냥 한번 등산도를 해보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